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육투자협회 종합부동산 금융부의 조항신 이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주말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뭐 이렇게 쉽지 않은 내용을 강의를 들으시고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가 신탁방식 정비 사업을 2013년? 13년 정도에 이제 여러 가지 정비 사업 업무나 뭐 주택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면서 정비 사업은 되게 신탁 방식에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신탁 제도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핵심 내용만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탁은 신탁법이라는 법을 기초로 해서 또 신탁을 업무를 하는 그런 신탁 회사들은 뭐 자본시장법이라는 또 업법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탁이라는 것 제도가 위탁자가 수탁자, 수입자, 뭐 그다음에 신탁 재산, 뭐 이런 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재산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지금 이제 토지 등 소유자 분들이시고요. 분들이 뭐 이거 정비 사업에 대입을 하면 신탁회사한테 이제 수탁자가 신탁회사고 이렇게 신탁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고 그러면 신탁회사는 이제 수익자한테 소유권 증서를 교부를 하고 뭐 이렇게 재산을 운용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수익을 이 수익자 원래 맡겼던 요 위탁자분한테 교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재산을 이 낮은 자한테 이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고 외국도 그렇고 어떠한 것을 운영을 맡기면서 재산의 소유권까지 넘기는 사례는 유일하게 신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을 넘기다 보니 신탁법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장치들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탁 재산이 이제 위탁자에서 이제 여러분 소유권에서 이제 신탁회사로 넘어가면서 원래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분 및 또 이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가 뭔가 파산을 하거나 문제가 돼도 그 재산은 법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보호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신탁 재산은 신탁을 맡긴 자 또는 신탁회사의 다른 채권자가 신탁 재산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원인으로 재산에 대해서 뭐 압류라든지 강제 집행하지 못하게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남의 재산을 수탁받아서 관리하는 이 수탁자한테는 법에서 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래서 충실 의무, 그러니까 위탁자나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신탁으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수탁자가 향유를 해서는 안 된다. 원리 이제 위탁자 및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위를 해라. 그리고 자신의 고유재산과 분별해서 관리를 하고 선량한 관리의 의무에 충실해서 업무를 해라. 라는 이러한 법적 강제 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탁방식 정비사업 초창기에 이거 소유권 신탁회사로 넘기면 신탁회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뭐 처분도 할 수 있고 뭐 내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되게 우려사항이 많았는데 뭐 그런 부분은 뭐 여기에 뭐 변호사님이 계실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직업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가능성은 거의 1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이런 신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제가 2013년에 국토부에서 10년 단위로 주거정비 종합계획인가 뭐 이런 걸 만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단위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정비 사업은 주택은 이런 식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진행할 거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TF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정비 사업 자금 조달 관련 다양한 TF에 이제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하다가 논의하는 내용을 보니 이거 신탁 제도가 정비 사업에 굉장히 잘 맞은 것 같다. 왜냐하면 다수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신탁업자한테 신탁 제도를 통해서 신탁을 하는 게 주민들이 조합원이 돼서 조합이랑 같이 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구조이고, 그리고 조합원이 조합의 신탁 조합의 이제 조합원이 되는 그런 형태는 사실 법상 뭔가 보호받거나 제도적으로 뭐 관련된 게 없거든요. 그냥 하는 거지.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근데 신탁을 하다 보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그런 모든 내용도 적용을 받으면서 또 신탁법이나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법적 규제를 같이 받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겠다. 그래서 소리 여러 그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 신탁회사 신탁을 하고, 신탁회사가 그 주민들을 위해서 신탁 업무를 수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익은 신탁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주민한테 돌려드리고, 신탁회사는 보수만 받고, 이게 굉장히 정비사업하고 딱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연구를 좀 했습니다. 해서 그 전국에 그 당시에 진행되는 일반 개발 사업하고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자가 돼서 진행했던 사업들의 공사비를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똑같진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성남 지역에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 일반 시공사 간 사업, 그리고 신탁사 간 사업 이거를 다 통계를 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공사비가 한 20%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시공사 가는 데가 뭐 공사비가 500이면 신탁사가 한 데는 뭐 400대 초? 막 이렇게 공사비가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TF 회의할 때 주제 발표를 했거든요. 야, 이거 정비사업에 신탁 방식으로 도입을 하자. 왜냐면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기존의 조합, 뭐 이제 일반 사업도 그러할진데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옛날에는 뭐 시공사가 거의 주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업 초반에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금융기관이 빌려주지도 않고 어디 뭐 할 데도 없고 하니 결국에는 뭐 정비업체한테 빌리거나 아니면 시공사에 이제 뭐 돈을 저희 신용을 활용해서 조달하고 그걸 하다 보니 되게 시공사들이 굉장히 사업을 주도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이 좀 이렇게 인플레이션 되는, 에스컬레이션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정비사업하고 똑같이 대입을 했으니까 이 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정비사업의 공사비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 그 자리에 이제 시공사나 이제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비사업에 그런 분도 참여했는데 야, 정비사업은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사업하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랬었죠. 아니 땅을 다 철거하고 착공하는 시점은 똑같은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비사업이나 일반 사업이나 똑같은 거지. 왜 여기서 이거를 난 똑같이 비교했다. 비교를 했더니 이런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저쪽에서 계속 그게 아니다. 정비사업은 다르다. 그래서 그 다른 건 뭐냐. 그 다른 거는 결국에는 이제 앞단에 자금이 들어갔던 뭐 그런 거에 대한 비용, 뭐 그다음 합적 비용, 뭐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뒷단에 반영이 되면서 다른 거죠. 왜냐하면 사실 공사비는 사실 다를 게 없는데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때 이제 그 국토부 관계자나 이제 정부에서 끝나고 야 그걸로 한 번 더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 이제 많은 위원분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반영을 해서 한 번 더 발표를 했고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조합 위주로 진행됐던 사업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하나 들어오면 뭔가 조합과 경쟁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입법 되기까지 한 3, 4년 정도 저희가 굉장히 국회도 설득을 하고 국토부도 국회에서 설득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실제 정비 사업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됐었던 그런 사업장들도 제가 찾아다니면서 다 인터뷰도 해봤어요.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국회에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이제 시각관계 정비 사업에 2016년에 2015년에 법이 반영이 개정이 돼서 실제 시행은 2016년에 이제 시행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시각관계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전국 사업장이 한 200 한 230개, 200한 3, 40개 정도 되고요. 그 분양 매출액 그러니까 최종 종부 자산 기준으로 그 신축 기준 그 세대수로 보면 한 18만 원 그리고 분양가 6억 정도 잡으면 거의 100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거의 100조 원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탁방식 정비 사업 자체는 뭐 신탁회사가 돈을 벌려고 처음부터 만든 뭐 그런 제도라기보다는
정비 사업의 여러 가지 그런 대안적인 시행의 그런 방안, 비용의 절감,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처음에 이제 도입이 이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좀 취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신탁 제도가 이렇게 보시면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제 이 제도 안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한 제도적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보통 이제 이게 이제 정비 사업하고도 거의 비슷한데요. 그 신탁 방식 개발을 할 때는 보통 이러한 형태로 개발이 됩니다. 여기 위탁자라는 분이 이제 토지동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신탁회사랑 신탁계약을 체결을 해서 신탁자가 이제 지정개발자로 시행 업무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위탁자는 대부분 이제 수익자랑 동일한 자가 되고, 이제 이 개발 사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뭐 페이크 금융기관이 있을 수 있고, 허브처럼 뭐 여기는 분양보증이지만 이제 이게 정비사업으로 가면 뭐 일반 분양보증도 하고 또한 사업비 대출 보증도 허브가 하겠죠. 해서 그런 자들을 이제 우선수익자로 지정을 합니다. 해서 이 토지 등 소유자보다 먼저 정산을 받아갈 수 있는 자이죠. 왜냐하면 결국에 정비사업의 이제 최종 비용 부담의 주체는 토지 등 소유자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보다는 이제 이게 대출을 한 이제 차주 이제 대주이다 보니 이제 대주에 대한 대출을 먼저 상환하도록 뭐 그런 우선수익자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신탁을 받은 재산은 신탁회사의 고유하고 구분이 되는 이 신탁 계정에 이제 자산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신탁회사의 고유 계정이고요. 그래서 신탁회사 고유가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로부터 뭐 여러 가지 이런 자금 조달 방안을 통해서 자금을 수달을 해서 이 개발 사업의 신탁 계정에 이렇게 빌려주는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발생하는 뭐 모든 그런 개발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 사업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신탁사가 이제 주력으로 하는 차입금 프로젝트 업무 절차인데, 통상 이렇게 뭐 상담, 신탁, 기본조사하고 제안서 작성하고 약정 체결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대행 협의하고 계약 체결하고 신탁 등기 등을 하는 상태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설계, 시공, 건물 주공 이거는 거의 뭐 일반 사업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신탁회사가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이제 뭐 근저당 대출을 뭔가 같은 영역에서 근저당 대출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담보신탁이라는 형태로 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이러한 업무도 이제 신탁회사들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등기는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신탁을 하게 되면 신탁 계약에 따라서 이제 뭐 소유권 이전이라는 등기 목적으로 등기 원인은 신탁. 그래서 등기 원부에 이렇게 신탁이라고 이제 소유자가 바뀝니다. 그리고 신탁 원부 번호가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신탁 계약서가 등기에 다 첨부가 됩니다. 현재 국내에 신탁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들은 은행이 국내은행 16개, 외국 지점 2개, 증권사 21개, 보험사 7개, 부동산 신탁사 14개가 있고요. 지금 현재 지금 오늘 논의를 하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요 14개사가 하는데, 초반에는 한 서너 개사가 정비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14개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신탁회사가 이제 정비사업을 할 때는 이제 신탁회사가 이제 지자체로부터 지정개발자로 지정을 받아야 되고요. 이때 이제 정비구역 토지동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또는 조합설립 동의율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토지동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이제 지정개발자로 지정이 돼서 정비사업을 시행을 하거나, 또 조합이 이미 설립된 경우는 이제 대행을 하거나 이렇게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와 대행자는, 시행자는 조합이 없이 원리 신탁사가 이제 시행 업무를 하는 거고요. 사업 대행자는 이제 조합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조합이 이제 일반적인 시행자로서의 그런 뭐 의사결정이나 계산이나 이런 거는 이제 시행자인 조합이 하고, 행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행자가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에서는 이제 주민들은 토지등 소유자로 지칭을 하고, 그다음에 신탁
회사는 이제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법인이고 해서 요거는 이제 시행 규정에 따라서 하고 요거는 이제 공공이 시행할 때도 똑같이 그런 이제 조합 정관과 유사한 그 시행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신탁 방식에서는 이제 기존 다른 방식이 없었던 이 신탁 계약이라는 걸 하나 더 체결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이게 돼야 이제 신탁 업무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조합 총회와 이제 같은 개념으로 그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라는 거를 이제 구성하도록 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는 이제 대부분 총회 의견사항과 거의 같은 내용의 그런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정비사업위원회는 현재는 비법정 기구고, 그 다만 요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만든 표준 시행 규정 안에는 이제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뭐 그런 이제 규정상 근거는 있지만 아직 법정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조합 방식의 이제 대의원이 뭐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공공 방식에서는 이제 토지등 주민대표 기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법정 단체화하는 현재 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뭐 설명드린 내용으로 좀 대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과의 이제 기본적인 차이는 그 사업 시행자는 신탁 방식은 신탁회사, 조합 방식은 조합, 의사결정 기구는 말씀드린 대로 신탁회사는 토지공제 전체회의, 조합 방식은 총회, 운영기구는 정비사업위원회, 여기는 이사회 대위원회. 그 내부 규정은 이제 여기 시행규정, 조합은 조합정관. 시공사 선정 시기는 사업 시행자 지정 후, 이제 조합 방식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 후나 또는 사업 시행 인가 후에서 이거 지자체에 따라 좀 다르고 있거든요. 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시장 방식에서는 뭐 불필요하고, 그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그 신탁방식 조합 방식에 대해서 물론 잘하는 조합도 분명히 있고 뭐 그렇지만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역사적인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스크립적인 거죠. 이게 서베이 해가고 조사를 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전문성 부족과 사업기간 지원 문제는 뭐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였었고, 사업 초기 자금에 대한 조달 애로도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뭐 서울의 용산에서 이제 뭐 그때 뭐 재건축 관련해서 뭐 참사도 발생을 했었고, 그런 이제 조합과 시공사 간의 이제 이 조합 초기 자금 문제 때문에 시공사의 결산 문제로 인해서 그 비리가 발생하면서 뭐 좀 사망 사고도 발생하는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제 공공관리자 제도라는 거 도입을 해서 이제 초기 자금을 시에서 이제 저 기금에서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한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처럼 초기 자금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사 의존도 및 이해 충돌은 당연히 계속 지금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 신탁 방식 장점은 뭐 이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모든 신탁사가 다 이렇게 잘하거나 모든 신탁사의 모든 팀이나 모든 직원들이 똑같이 다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전반적인 제도의 그런 특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신탁 방식에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투명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은 현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각종 규정이라든지 뭐 내부 통제라든지 감독 검찰 이런 거 받고 있어서 그런 걸 무시하고 업무를 할 수가 없고요. 사업비 조달 및 적립 투입은 뭐 본격적인 사업비가 들어가는 뭐 착공 이후에 하는 부분은 여기서 똑같이 허브의 정비사업비 대출 보증을 받아서 조달을 합니다. 그냥 그게 금리가 훨씬 싸요. 한 2, 3%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가능하면 그걸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 앞에 들어가는 돈을 신탁사가 조달을 합니다. 작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정도. 그리고 그 돈은 필요할 때 적게 투입할 수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신속한 사업 진행은 신탁사가 이거 말고도 지금 사업 시행자로 진행되는 사업이 수탁보 기준으로 한 100조 원 정도 되고 그게 땅값이기 때문에 저는 수탁보를 신탁 받을 시에 토지 가격을 산정을 삼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공사비라든지 기타 사업 이익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곱하기 한 2.5에서 3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로 진행되는 사업은 한 300조 원 정도 됩니다. 현재 국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뭐 당연히 뭐 이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겠죠. 네, 비용 절감을 통한 조합은 수익 증대해서 뭔가 신속하게 진행을 하면 요거는 제가 이
제도 만들고 제가 논문도 하나 썼거든요. 그 공식적인 절차만 갖고 따져도 1년 8개월 했대 18개월인가 정도가 빨라요. 그 조합 방식보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똑같이 둘 다 진행한다 하면 이게 훨씬 더 빨리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게 제도상으로 되어 있고, 뭐 현실적으로 갈등이 없으면 당연히 더 빨리 갈 수 있고, 이 공사비 절감도 기간 단축이나 뭐 또 그 신탁회사 같은 경우에 그 공사비 지급 보장 약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비를 이제 분양분이 아닌 개성분로 이제 공기가 진행되는 대로 준다고 하면 당연히 시공 단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시공사에 대한 협상력도 당연히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방식에서 조합과 이런 관계에서 신탁 방식에서는 이제 신탁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좀 뭔가 좀 더 협상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뭐 여기 대전 용운주공 단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조합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동부건설이 참여를 했었고 공사비도 높았는데 신탁사가 들어가면서 그 대립 이편한 세상으로 브랜드도 바꾸면서 공사비도 400억인가 해서 그리고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타이머가 오냐? 딱 2분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잘 정착이 돼서 그 뭔가 이 정비 사업에 뭐 조합이 하는 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 또 공공이 어느 영역을 차지해서 다시 공공에서 하시는 뭐 지금 이제 LH 차장님들 계시지만 당연히 공공에서도 역할을 많이 하실 거고, 신탁도 어느 정도의 그런 영역에서 같이 이 세 가지의 시행 방식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보완을 하고 이렇게 갔으면 굉장히 제가 이제 살면서 좀 보람찬 제도 개선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조정법이 개정이 돼서 신탁방지 정비사업 절차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특례 적용구역은 이제 특례시 하니까 아마 성남시 등이 해당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신탁회사가 정비구역 지정 제한부터 할 수 있어서 앞단의 업무가 상당 부분 좀 단축이 되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광명 하안주공이나 뭐 원주나 몇 군데 지역에서는 이 특례를 적용을 해서 현재 사업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신탁회사가 업무를 할 때 표준 신탁 계약서하고 시행 규정이라는 걸 이제 국토부에서 정했어요. 그래서 이걸 정한 이유는 이제 그 신탁회사가 너무 마음대로 업무를 하는 거 아니냐, 주민재산을 담보로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왜 너네가 해야 될 업무를 다른 애한테 시켜? 이런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좀 교통정리를 해서 이거는 네가 하고 주민재산 담보를 제공하면 안 되고 뭐 사업장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토부가 만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뭐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신탁 방식의 이제 그 시행 방식의 다변화에 대한 그런 주민들의 니즈나 그 방식의 기능성은 저희가 그 200 몇십 개 사업장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도입된 지가 2015년에 법 개정이 됐고 16년에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뒤에 수탁한 것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착공 들어간 사업장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사업장 점점 착공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4, 5년 뒤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장이 이제 착공이 되고 또 준공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러면 통계적으로 야 이게 진짜 유용한 방식이었는지 이게 좀 검증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에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좀 보완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비 사업의 큰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준비한 내용은 좀 급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네, 3교시 수고해 주신 조학진 이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강의 말미에 나온 표준 신탁 계약서와 시행 규정은 저희 재건축 교양학교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진 취합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상계주공 5단지가 GS건설하고 시공계약을 해지했는데 신탁상 이를 왜 막을 수 없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서 왔는데요. 일단은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GS에서 요구한 공사비를 주민분들께서 너무 높다고 인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GS가 부른 게 650만 원이었던 것 같고, 현재는 지금 뭐 2차를 이제 시공사 추가 이제 GS는 이제 아웃하고, 이제 소송 진행 중이니까 하고, 다시 시공사 선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770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그냥 했던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모든 저희가 이제 정비 사업을 저는 이제 제가 협회에서 이제 제가 직접 시행은 하지 않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나 정부하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관여를 하고 제가 이렇게 접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저런 사업장은 추진하는 세력 안에 뭔가 하여튼 갈등이 있고 뭔가 또 어떤 시공사를 뽑아야 되고 기타 할 때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이 여러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게 갈등으로 탁 터지면서 뭐 저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비대위원장 하셨던 분이 현재 이제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이셨고 그분이 이제 GS건설 공사비가 너무 높다 해가지고 이제 기존 추진하시던 세력들하고 좀 마찰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GS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탁사 같은 경우에 특히 시공사 선정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아무리 비시공사가 싸고 좋다 해도 그 브랜드가 되게 낮고 주민들이 선호를 안 해요. 그래서 주민들은 좀 높아도 나는 뭐 A 시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신탁사 아니요 필요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통상 시공사에 대한 선정은 주민들이 하는 거죠. 총회를 열어서 선정된 결과에 따라서 계약 체결 그러니까 추천을 주민들이 할 수 있고 그러면 신탁사가 이제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할지 말지를 최종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주민이 계약하라고 하면 그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시공사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당연히 따를 수 없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정비사업위원회 하시는 이제 그런 주민 대표격 계신 분들이 주민총회를 개최를 해서 그거를 논의를 한 거죠. 지휘자분들하고 계속 갈래 말래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이제 그건 안 가겠다. 뭐 그렇게 해서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당연히 신탁사가 제동을 걸었을 거고요. 근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시점에 이제 뭐 공사비가 또 아주 낮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논의 과정에서 뭐 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몇 군데 그런 사업장들에서 이런 갈등이 있는 데들은 내부 갈등이 이제 겉으로 표출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사라든지 이런 내용만 봐서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냥 단지 이렇게 표상적으로 보면 저게 잘 하는 갑자기 시공사하고 남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결정한 거를 신탁사가 그렇게 막 무시하게 하죠. 다만 저희가 이제 업계 이제 정비사업 팀장이나 이제 임원들을 불러서도 뭐 저희가 대표까지 부르지 못하지만 임원들까지는 불러서 저희가 막 교육하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뭐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거나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거는 신탁사가 막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역할 하라고 신탁사를 넣은 거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쭉 가면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돈 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공사비 좀 높게 주고 스무스하게 가면 주민도 다 원하고 그러면 그냥 가면 돼. 근데 그 대신 그러면 분담금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여러분한테 이제 신탁제도 만든 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싸우자는 거죠. 싸워가지고 시공사하고 싸우고 주민이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면 주민하고 싸우고 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업무를 진행을 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만든 취지다. 왜냐하면 그런 단순히 이걸 해서 무슨 막 수익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것도 있지. 회사니까 당연히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신탁의 그런 기능성이나 일정 부분의 공공성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계속 교육도 하고 요구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뭐 일부 사업장은 그렇게 시공사나 주민하고 싸우는 데도 있어요. 그냥 너무 말도 안 되는 똑같은 브랜드인데 공사비가 막 10% 15% 차이 나는 시공사를 일부 주민들이 막 뽑자고 하는 거예요. 주민 선동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은 막 진짜 싸워요. 제가 그 정비사업위원회 녹취록도 다 들어보겠거든요. 뭐 그냥 육두문자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고, 이제 상계 주공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저 당시에는 그 GS의 이제 공사비가 그 시점에 느꼈을 때는 그렇게 낮지 않은 공사비였던 것 같고, 또 주민들의 대부분이 또 그 정세 일부 주민이 원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또 그걸 많은 분이 원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2차 하여튼 잘 진행 중이고, 한 10개 건설사가 2차 현설에 참여했는데, 한 3개 정도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아마 최종 3개 중에 하나를 뽑을 것 같더라고요. 한계주공 5단지의 대여금 금리가 9.5%였는데 신탁사의 대여금 적정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이제 그 신탁사 쭉 돌려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 접대가 2021년에서 23년이었고, 일단 9.5는 나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신탁사한테 확인을 했거든요. 야, 너네 9.5 진짜 높은 거 아니냐. 아무리 그때가 이제 그 PF 위기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때 나갔던 금리가 7에서 7.8%였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담당자가 이제 그 나갔던 그 기표된 것들까지 다 확인해가면서 제가 확인해봤거든요. 그래서 7에서 7.8% 정도 수준이 나갔다고 했고, 저 9.5%는 왜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는 금리가 높았어요. 왜냐면 그때 레고랜드 사태 2022년 하반기에 터지고 막 그 국내 부동산 PF 시장 얼어붙고 자금 조달 안 되면서 막 그 실제 뭐 10몇 프로 금리도 있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9.5%도 해준다고 하면 다행인 거였죠. 그러니까 아예 조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거는 일단은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기사였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 나갔던 거는 7에서 7.8% 수준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가는 금리는 6%대 정도로 나가고 있대요. 허그 보증부 대출을 하면 아마 4.45% 정도 나가서, 이제 허그 보증부 대출하고는 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기관이 나간 그 법인이 나가고 본인들로 시작해서 조달할 거잖아요, 외부에서. 그래서 그 조달 금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똑같이 내보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회비용도 있고 자기도 조달 비용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걸 감안을 하면 신탁사가 조달한 금리에 한 1, 2% 정도 스프레드가 붙어서 나가는 게 지금 현재 6%대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조달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이 개정된 금리도 같이 떨어질 것 같고, 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그 입찰 보증금으로 이제 뭐였죠, 그 시공사 뭐 대여금을 상환 시공 대여금으로 이제 신탁사에 이제 개정대로 상환했다, 약간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시공사 대여금은 사실 이자가 안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 초반에 입찰 보증금은. 그래서 그 돈으로 상환을 하면 주민들이 신탁 개정됐다 이자가 안 내도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렇게 상환을 해서 나중에 돈이 모자라면 다시 개정대 발생시키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걸로 뭐 이렇게 뭐 무슨 개정대 상환해 받았다 뭐 이렇게 전혀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신탁사 건전성 강화 일환으로 자기 자본 대비 토지 신탁 한도를 100% 내로 제한한다는데 그럼 신탁사 수주에 문제는 없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그렇잖아도 제가 이것 때문에 뭐 금감원 금융위 국토부 해서 지난주부터 엄청 바빴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이제 그 테이프 위기가 터지면서 신탁회사가 책임 준공형 관련 토지 신탁이라는 상품을 많이 팔았었고, 이제 그 상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리스크이 발생을 해서 뭐 증자도 많이 했어요. 그 지주 계열사들은 지주 통해서 증자를 해서 이제 현재 막 그걸 뭐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뭐 야, 정비 사업도 신탁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좀 이제 뭐 한도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 약간 이제 이런 취지로 정책 발표를 했고요. 작년 11월에.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저희가 신탁 회사들이, 왜냐면 지금은 이제 뭐그 금융위도 그렇지만 이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신탁 관계를 통해서 이 국토부하고는 또 되게 반대되는 좀 약간 금융 정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처 간에 협의를 할 것 같고요. 해서 그리고 뭐 지금 저희도 이제 계속 그 정부 당국하고 얘기를 해서 신탁사가 이제 정비 사업을 하는데 뭐큰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수준으로 이렇게 저 규제안은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고된 대로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좀 많이 완화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논의되는 내용을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어가지고 근데 좀 많이 완화돼서 저 부분은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도 할 거고요. 네, 오늘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설명해 주신 조항식 이사님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실험 관계사 재건축 교양학교 카페를 통해서 들려주시면 언제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잡아서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